전북 C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전직 부자진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부자관 시간이네요. 오늘도 고상진 전 부장관, 최영호 전 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먼저 해보죠. 일단 뭐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었네요. 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득표율이 61%예요. 뭐 생각보다 예. 많이 나온 건가요? 덜 나온 건가요?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쉬운 득표율 아닌가. 왜 그러냐면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불이 못 붙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통상 이런 경우는 그 어차피 되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더군다나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에 있는 선수들조차도 정세균, 이재명 뭐 이런 분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낙연 후보 쪽에 좀 더 확 쏠림 현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61%가 나온다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균형적인 네. 그런 기제가 작동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보다 적었다, 덜 네, 나왔다. 네, 네. 우리 최영호 비서관은 뭐 이번 결과 뭐 결과만으로 득표율만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득표율이에요. 네. 고상진 부장관은 뭐 생각보다 낮았다 뭐 이런 평가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43%의 이해찬 전 대표가요. 그다음에 그 전에 2016년엔 추미애 전 대표가 54%. 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그 전에는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45%뭐 이렇게 득표를 했었는데 뭐 61%면 사실은 과반을 훌쩍 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득표율이 높았던 거고.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60% 나오든 70% 나오든. 예. 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었으니까. 네, 네. 어쨌든 이낙연 대표 체제의 민주당 이제 향후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현안들 뭐 코로나, 부동산, 공공의대 뭐 등등등 이 속에서 이낙연 대표의 색깔, 차별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고상진 보좌관이 보시기에 이낙연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색깔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당에서도 뭐 사무총장 하셨고 뭐 물론 지방 정치이긴 하지만 전남도지사는 하셨습니다만 사무총장이나 뭐 국무총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대표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176석의 거대 여당을 이끄는 그런 대표 선수로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정치를 보여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이낙연 대표께서 좋아하시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이제 엄중한 상황 인식만으로는 이제 국민들께 어필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승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향성에 있어서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핵심적으로는 대야당 관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집권여당 대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냐. 네.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좀 독주하는 체제거든요. 네. 좀 바뀔까요? 저는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난 이해찬 대표는 사실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은 무서울 게 없다. 네. 마찬가지로 이해찬 대표도 이번 대표 임직을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굳이 뭐 어떤 나서가지고 이렇게 애써서 야당과의 협치를 도모한다든지 양보를 이끌어낸다든지 또는 본인들이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무리한 정치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는 이낙연 대표는 지당한 다음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꽉 막힌 전국을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가지고 국민들께 어필을 하려고 다가서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해찬 보여야 된다고 대표와 생각합니다. 이낙연 네. 대표가 좀 놓여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럼요. 많이 다르다. 네. 개인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요. 네, 줄수 그런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네. 어때요?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라든지 보시기에 국회에서도 좀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풀 수 있었다라면 저는 충분히 더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낙연 대표도 지금까지 쭉 지적받아 온 것이 네. 한 발 비껴서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일 하듯이 남 일 보듯이 하는 그런 자세에서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또 네. 기대가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방금 평가 고상진 보좌관의 평가 들었는데 뭐 덧붙일 말씀 있어요? 최영호 비서관? 그 지금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냐인데 야당과의 관계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청와대 문제가 좀 크다고 봐요. 이걸 네.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사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떠한 드라이브에 과연 이제 동조를 하잖아요. 동조하고 같이 가게 되면 사실 통합당과는 풀어질 수는 없는 건데 여기서 반대 의견도 내고 여기서 상대방에 대해서 양보도 하고 뭐 이러한게 갈 거냐의 문제인 건데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대로 갈 거다. 그러니까 친문 예. 진영의 입장을 반영한 형태로 예. 당을 운영해 갈 것이다. 예. 네. 근데 집권 여당의 또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는 경우에는 청와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동안 보면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낙연 대표는 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안정적으로 본인한테 네, 대권 더- 행보에 더- 유리할 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함께 우리가 관심을 끌었던 것이 김부겸 후보예요. 네. 2위를 하긴 했습니다만 득표율은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우리 최영호 비서관, 그 득표율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굉장히 좀 본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전당대회 최악이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위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대의원만 29대 13으로 이렇게 그 박주민 후보에게 앞섰지 권리당원도 지고 일반 당원도 지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졌어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로 지금 2위를 한 거고 네. 본인 입장에서도 향후 사실 지금 당대표 선거에 본인이 당대표를 하겠다가 아니라 대권 주자 반열에 성큼 올라서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독주 체제에서 그 대항마 민주당에서 대항마로 발돋움하겠다 음. 였는데 지금 그 모습을 하나도 못 보여주게 된 거죠. 네. 가장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61%의 득표, 그 다음에 김부겸 의원이 21%,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17%였어요. 그러니까 2위와 3위의 차이가 불과 4% 차이. 그리고 최영호 비서관까지 지적했던 것처럼 당원 투표라든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뒤지는 이런 모습. 전반적으로 처음 예상할 때는 전당대회부터 꽃놀이 패를 쥐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랬죠. 네. 몇 가지 변수가 좀 발생한 거죠. 사실은 좀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출마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보인 김부겸 후보의 전술적인 미스가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본인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잠재적인 그런 테마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비주류로서의 그런 활동 상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처럼 대구 경북에서 이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그런 정치들이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친문 주류들한테 표를 구걸하는 듯한 그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네. 그러면서 차별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박주민 의원한테까지도 추월당하기 직전까지 몰렸던 그런 상황이 네. 아닌가. 저는 그런 전술적인 미스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자. 김부겸 이제 의원 전 의원은 그러면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면 재개 가능성 뭐 어떻게 좀 참아야 되나요? 저는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 예. 네. 같은 생각이세요, 최영훈 비서관도?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네. 제 예측이 무슨 의미가 네. 있겠냐마는 일단 다음에 사실 되게 어려워졌다고 음.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기 뭐 후보로 또 부상하기 위한 유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그걸 얻는 활용하지 데는 못했죠. 실패했다. 예, 제대로 네. 활용하지 못했고 저는 이 결과를 놓고 음.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갈 사람이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이 돼요. 이재명 지사다? 왠가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친문 쪽에 구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그쪽에서도 과거에 이제 친문 세력들과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괴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려고 했었지만 김부겸 후보가 보였던 모습들이 결국에는 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본인의 색깔의 정치를 다시 돌아갈 거다. 음. 그래서 비주류면 비주류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스탠스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를 찾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사례를 통해서 통해서. 그걸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차별화 전략 예. 여기에 더 집중하지 않겠느냐 그러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 이야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뭐 이번 선거 결과가 이재명 지사 뿐만 아니라 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우리 박주민 의원에 대한 평가 한 번 더 하고 마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김부겸 의원은 그렇고요. 후보는 박주민 의원은 어쨌든 깜짝 등장해서 3위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쪽 호남 지역에서 그 박주민 의원에 대한 그 정치적인 그런 임팩트에 대해서 체감을 크게 못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박주민 의원이 돌출적으로 당 대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자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히려 박주민이 2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친문 쪽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적자적인 그런 위상이 있더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이번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박주민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에 아마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김부겸 후보를 뭐 한 5% 차이로 5% 정도 네. 차이로 이렇게 압박을 했나 21% 4% 차이가 났죠. 4%인가요? 네. 4%면은 제가 볼 땐 충분히 본인의 어떤 가능성을 보였다. 서울시장 후보로서도 네. 네, 그렇게 저는 서울시장 생각을 합니다. 도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게 네. 뭐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성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최고위원 때 보여준 어떠한 파급력이나 어떠한 신선함 그리고 여기서 저는 사실은 말씀대로 2등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2등을 못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20% 미만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사실은 모르겠어요. 본인이 자평하기엔 좀 좋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신성하거나 파급력이 있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될 만한 성과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는 않았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그렇게 된 음, 이유요. 사실은 뭐 차별화 실패입니까? 아니요. 네. 차별화보다는 네. 이번 전당대회 자체가 이런 뭐 하나 돌출되거나 뭐 흥행 요소가 없었기 흥행 때문에. 못했죠. 뭐 다 어차피 다 친문이고 어차피 다 우리는 다 문재인 지지자인데 문재인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요. 세 분이 다 그거면 잘 되는 사람 찍는 게 답이죠. 서울시장 도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라는 고상진 보좌관의 평가가 있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박주민 의원을 바라보는 차이인데 네. 저는 그 전에도 뭐 그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봤거든요. 특별히 이번 대표 선거와 무관하게. 아니 근데 여기서 이 대표 선거에서 본인이 정말 두각을 나타냈으려면 사실은 압도적인 2등을 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거와 함께 우리 지역 이야기 하나 해보죠. 한병도 의원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다 뭐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친문의 최대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나름 했었어요. 그리고 호남의 유일한 후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포지셔닝을. 근데 결과는 7위였습니다. 네. 결과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상진 부장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적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을 하게 된 그 배경이나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지난번 저희가 한번 방송 때도 제가 좀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유성엽 의원이 민주당 복당하고 나서 9개월 만에 전당대회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전라북도 의원들이 원팀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과 전북이 권리당원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유일한 후보였었던 유성엽 의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인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그런 연결고리가 느슨해진 것 아닌가. 조금 우리 전북 도민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도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각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번 다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도전한 저는 오히려 한병도 의원이 굉장히 용기가 가상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기가 가상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전라북도 자체도 서로 원팀이 되지 못했던 것, 못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네. 뭐 앞서 제가 이제 그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복심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호남의 뭐 대표 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양양자 의원이 자력으로 여성임에도 사실은 당선이 확정되어 있었죠. 근데 5위로 당선되고, 그래서 뭐 호남의 대표 주자, 유일 주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향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자, 전북마저 원팀이 되지 못한 것, 이것이 7위에 그치게 되는 뭐 배경이 아니었나, 이런 설명이셨는데, 최영호 비서관이 보시기에는 좀 근데 여기서 네. 오늘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오신 분 중에 본인한테 친문이냐 아니냐 물어봐서 친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다 진짜 친문 일색의 선거에서 수석 보좌관이란 어떤 타이틀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사실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수석 보좌관이 조국 민정수석이면 다를 것 같아요. 그분 같았으면 그 인지도와 어떠한 그 영향력에 의해서 뭐 진짜 친문이라고 뭐 문재인 코어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한병도 의원이 청와대에 있을 때 한병도 의원이 수석 보좌관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언론에 그렇게 자주 오르내리셨던 분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친문이 문제가 아니라 호남의 사실 이 전라북도의 대표 주자여야 되는데, 본인이 사실은 대표 주자일 만큼의 정치인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국민들이 인정하고 당원들이 인정하는 건데 그만큼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나가는 순간 오히려 더 호남에서 더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민주당 정당의 정서가 지금 뭐냐면은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니네들은 쉽게 된 거 아니냐. 니네들이 도대체 뭔 노력이 어떠한 뭐 얼마나 역량이 있어서 니네들이 국회의원까지 하냐. 라는 어떠한 그 비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어려울 거예요. 호남에서 네. 이렇게 당 대표가 되거나 원내 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 대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양양자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유명하잖아요. 일단 인지도가 제일 중요해요. 인지도가 유명하잖아요. 높다. 양양자 의원은 전라북도 다 알아요. 광주뿐만 아니라. 근데 그러면 한병도 결국은- 의원을 광주에서 알까요? 잘 모를 거요. 결국은 그러면 민주당의 호남 지역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병도 개인의 역량, 이것이 당연하죠. 결정적이다. 내가 호남 출신이다. 음. 청와대 뭐 보좌관 했다. 이거 가지고 절대 안 찍어주죠. 정치인이. 네. 그 원팀의 문제 앞서 잠깐 고상진 부장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만 짧게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의원이 얻은 6만 표가 사실 전북의 8만 당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네. 수치였어요. 그러면서 전북이 원팀이 되지 못한 것,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북의 고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한병도 의원의 역량 문제인가? 즉 앞서 최영호 비서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북 지역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한병도 의원을 대표 선수로 보지 않는다, 이 문제인가? 어떤 쪽이 더 큽니까? 저는 전라북도 정치 어떤 토양의 본질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원팀으로 가기에는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어떤 리더십이 한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누군가는 스스로가 개척하고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지금 놓쳐가지고, 사실상 우리 전라북도 9명 민주당 국회의원 계시지만 여기에서 누가 정치적 형이다, 맏형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권위가 부여받을 만한 정치인은 단 한 분도 없다. 네, 그게 지금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그 과제라고 할까요? 제언이라고 할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생각보다 어떠한 이 전당대회에서 당연히 중요하죠. 대의원 득표율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 지방 뭐 지역위원장이나 의원분들의 영향력도 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영향력이 크긴 하겠지만 아주 크진 않아요. 본인이 잘하고 얼마나 대중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대중적이 알아주냐의 문제인 건데 뭐 자기가 잘해야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뭐 결론은 거기로 보이네요. 전북 정치권의 최대 과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인지도를 쌓는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 네. 최고의 보좌관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